수능의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2022학년도 조정식 영어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좀 짧게 2022학년도 입시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군 그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캐스트로도 찍어 올리겠지만 2022학년도에는 영어라는 과목이 입시에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목처럼 아예 과목의 구성 자체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EBS 연계율 변화 외에는 큰 변화는 없는데 일단 뭐 그런 건 알고 계시죠?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 비율이 예년보다 많이 높아진다는 거.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요런 사실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 정시에서요. 영어의 반영 비율이 서울 시내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굉장히 높은 폭으로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 시내 상위 15개 대학 정도를 노리신다면요. 대부분의 경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어가 3등급 정도가 나오면 아예 정시에서는 원서 써도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요. 2022학년도부터는. 반영 비율이 워낙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반영 비율이 적었던 서울대, 고대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들이 영어의 반영 비율을 조금 높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원래 작년 커리큘럼 소개 강좌만 하더라도 뭐 절대평가 영어인데 뭘 그렇게 시간 많이 투자하십니까? 다른 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하세요 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정시 준비하시는 분들 영어 2등급은 무조건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수시파인데요. 수시도 여러분들 선배님들께 들어보면 알겠지만 항상 그래요. 영어 최저 맞추는데 가장 효자인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시를 준비하시든 수시를 준비하시든 영어 2등급은 맞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럼 이제 그 최소 2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 뭐냐? 제가 지금부터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요 앞에 있는 시작해, 괜찮아, 믿어봐, 확실해, 더 데이지 율리 요게 이제 제 커리큘럼의 순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시작해와 괜찮아가 기초 커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시작해와 괜찮아 요 두 개가 제 커리 중에서 이 베이직 기초 커리입니다. 기본 커리입니다. 말 그대로 시작해는 수능 영어를 처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근데 사실 영어를 처음 준비할 때 보면 학생들이 되게 딱딱하게 느끼고 힘들어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는 너무 좀 어려운 문법 용어가 난무하기 때문인 거죠.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영어 자체에 이제 알러지가 있는 학생들이 되게 평소에 쓰지도 않는 그런 문법적 용어까지 합치면 일단은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문법 용어 혹은 문법 자체 문제풀이에 대한 설명을 좀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해 강좌고요. 강좌의 수강 대상은 그냥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모두 답니다. 특별하게 제가 등급을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됐죠? 근데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N수생이에요. 그러면 N수생인데 막 수능을 쳤는데 막 6등급, 7등급이야.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은 시작해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N수생이시라면. 근데 만약에 이제 예비 고3이에요. 예비 고3이신 분들인데 지금 현재 등급이 쌤 저는 11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5등급 정도밖에 안 나와요. 혹은 그 밑으로 나와요. 하시면요. 쪽팔려 하지 말고 시작해부터 하세요. 기초가 부족한 건 쪽팔리는 게 아닙니다. 그 기초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부 안 하고 수능 시험장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 그게 쪽팔리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정확하게 나눠드리면 예비 고3 기준으로 5등급 혹은 그 이하. 됐죠? 자, 그 외라고 얘기하면 예비 고1, 예비 고2를 얘기하는 거죠. 예비 고1은 모의고사 점수를 알 수는 없으니 그냥 기초 부족하면 들으시면 되고요. 예비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4등급 이하일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2등급대 학생들이요. 본인들이 좀 어디까지나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좀 아예 모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기 딱 좋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난이도가 조금 높은 수업을 듣거나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쳤을 때 기초가 부족해서 펑크가 나는 부분을 발견해서 외우기가 힘들어집니다. 초반부터 좀 잘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요 강좌는요, 제가 스튜디오로만 진행을 합니다. 현장 버전은 따로 없어요. 됐죠? 지금 현재 이제 강좌가 조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완강은 제가 그 1월까지 스튜디오 버전 강의는 다 완강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괜찮은데요. 요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어휘편이 있고 이제 문장편이 있는데 이 어휘편부터 얘기를 좀 먼저 하면요. 얘는요, 그냥 등급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제 들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는 거냐면 여기서 어휘편을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수능에서 다루는 모든 어휘들을 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휘편에 들어가 있는 어휘 개수가 40개 정도, 전치사가 28개, 이 정도가 답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봐야 70개가 채 안 돼요. 70개가 채 안 되는 어휘들을 무슨 수업에서 다루냐.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역대 기출됐던 어휘들 중에 여러분들이 뜻을 알고 있다라고 딱 착각했는데 실제로 시험장 딱 들어가니까 다른 뜻으로 나와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했던 단어들, 그런 거 모아놓는 게 요 강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2020학년도 수능 얘기입니다만 어카운트라는 단어 아세요? 어카운트라는 단어? 이게 뭐죠? 알고 있는 뜻 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래요? 계좌, 계정, 설명 다 좋습니다. 이유 다 좋은데 그 뜻들만 알고 있으면 2020학년도 수능의 오답률 1위였던 31번 문제는 아마 틀리셨을 거예요. 그 문제에서 한 단어짜리 빈칸이고 정답이 어카운트였는데 중요성, 고려사항이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 법한 단어의 모르는 의미들을 설명해 주는 강좌가 이 강좌예요. 이 강좌는 등급과 무관하게 들으시면 누구나 다 얻어갈 게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문장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말 그대로요, 문장을 해석하는 틀을 조금 익히는데 요거는 다시요, 문장 해석의 틀이라고 좀 적을게요. 왜 제가 문장 해석의 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소위 얘기하는 영어에서 여러분들 좀 우리나라에서 영어 배우셨으면 문장 해석법 배울 때 어쨌든 5형식, 기껏해봐 이제 7형식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이제 문장의 패턴을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그 1형식, 2형식, 3형식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지만 그 문형론에서 벗어나지 않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해왔던 방식이 그거니까 그걸 다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주로 여기다가 넣어놓는 문장들은 교과서 내에 있는 문장 혹은 고1, 2 모의 여기에 나왔던 난이도가 높은 문장들을 가지고 조금 만들어 놨어요. 교재를. 그 수강 대상은요. 일단 OT를 들어보시면 조금 정확하게 나옵니다만 제가 이제 예비자를 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고3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등급. 됐죠? 혹은 정확하게 이렇게 적을까요? 3, 4등급이라고 할게요. 3에 4등급. 됐죠? 예비 고2는 2, 3등급입니다. 그 예비 고2 여러분들 있잖아요. 좀 생각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고1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3등급 정도 나왔으면 영어 잘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건 냉정하게 아셔야 돼요. 말이 좋아 숫자가 3이죠. 실제 점수대는 70점대잖아요. 영어에서 20점 넘게 고1 모의고사에 점수가 까였다? 제대로 푸는 문제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미 수능을 쳐보셨던 분들 혹은 고3 모의고사 문제를 좀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고1 모의고사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알파벳인 건 알겠니?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은 준비해 왔어? 이 정도 수준의 모의고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3등급 정도 나왔다? 기초부터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쪽팔려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하셔도 충분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더반데 사실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 본 커리큘럼은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 강의도 거의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진행이 됩니다. 아, 참, 저 요 말씀 안 드렸네요. 선생님, 괜찮은 강의가 어떻게 있나요? 요거는 스튜디오 버전도 있고요. 스튜디오 버전 마찬가지로 1월까지 완강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 버전도 있는데 현장은
제가 요걸 현장 강의의 개강 시점이 1월 11일이에요. 다시 1월 11일 개강이에요, 현장이.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는 12일 날 개강하게 되겠네요. 지금 제가 인스타 DM으로 학생들이 왜 괜찮은 현장편이 없나요? 라고 얘기해. 아직 현장 개강도 안 했어요. 찍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스튜디오 버전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미더바로 올게요. 이게 이제 사실 제 이제 메인 커리큘럼이고 제가 현장 수업을 하는 곳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듣기 시작하는 부분이 보통 여기서부터 듣습니다. 일단은 문장편이 됐든 글편이 됐든 둘 다 대상은 일단 예비 고3, 예비자 떼고 이제 적는다라고 했죠. 고3 학생들을 기준으로 적어도 75점 이상은 나오는 학생들. 그러니까 여기 3등급이라 하더라도요. 75점 이상의 3등급이면 믿어봐 문장편. 아니 그렇지 못해. 70점대 초반의 3등급이야 하면 괜찮은 문장편. 이렇게 나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다시요. 똑같은 3등급인데 나는 70점대 후반은 나오는 3등급이야. 그러면 믿어봐 문장편 아예 안 나와. 그럼 괜찮은 문장편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이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1등급은 나오셔야 됩니다.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글편은요. 거의 똑같은데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어느 정도 문장 해석은 가능한 학생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합니다. 물론 글편에서도요. 제가 좀 난이도가 높은 문장들은 구조도 좀 잡아드리고는 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글을 읽을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문장 해석은 조금 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됐나요? 선생님 괜찮은 문장편과 믿어봐 문장편의 차이가 뭔가요? 이게 사실은 제가 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괜찮은 문장편은 문장 해석의 틀을 설명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믿어봐 문장편은 조금 달라요. 이건 뭐냐면 당연히 이제 해석의 틀도 설명을 어느 정도는 드리긴 합니다. 근데 메인은 뭐냐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3이 되잖아요. 모의고사에서 이제 그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이유들이 뭐 어휘도 어려워질 거고 주제 자체도 추상적으로 변할 거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수능에 나오는 영어 지문이 교수님들이 직접 쓰시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논문으로 썼던 지문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같은 말이라도 조금 현학적으로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고1 모의고사 정도 수준에서 조정식은 못생겼다 라고 얘기할 말 같으면 이게 고2 모의고사는 어휘를 조금 어렵게 조정식은 추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고3 모의고사는 확 뒤집습니다. 잘 들으세요. 조정식 못생겼다는 말 할 거예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조정식은 무죄입니다. 피디님 생각해보면 못생겼다는 얘기인 거 알겠죠? 이게 고3 모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적힙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믿어봐 문장편을 통해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읽고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는 문장들을 이해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단 저는 절대로 문장에서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건 배제하도록 할 겁니다.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너의 배경 지식을 뽐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명언 수업이나 배경 지식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장 자체로 최대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됐죠? 선생님 그러면 글 읽는 법에서 배우는 건 뭔가요? 이거 말 그대로 지문의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은 거의 대부분 소프트한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평소에 읽던 글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쉽게 생각하면 국어 영역의 비문학 같은 거를 한 단락짜리 글로 잘라서 가지고 오는 게 수능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글을 쓰는 방식도 정보 처리할 양도 적지 않죠, 항상.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는 게 이겁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믿어봐에 대한 설명이 좀 끝났는데 얘도 스튜디오 버전과 현장 버전이 따로 있는데요. 일단 그것도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요 믿어봐 문장편은요.
이 스튜디오 버전과 현장이 있는데 얘도 제가 이제 1월 중으로 완강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강좌 완강 관련해 가지고는 날짜 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저는 약속하고 하는 거는 진짜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랑 이제 몇 년째 같이 하시는 PD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뭐 언제 스튜디오에서 뭐 언제 시간 약속 정해놓고 막 빵꾸내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그죠? 스튜디오 제일 많이 나오는 강사 중에 한 명이 저 아닙니까? 그죠? 이 PD님 얼굴을 제가 잡아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진짜로 꼭 믿으셔도 되고 이제 현장은요. 제가 이거 1월 9일 날 제가 현장에서 개강을 하거든요. 근데 이래저래 뭐 인코딩하고 하는 거 다 따지면 아마 온라인상에서는 1월 11일 날 개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그 2달 동안 6주간 그 커리큘럼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미더바 글편인데 이게 조금 올해 좀 다르게 갈 거예요. 원래는 제가 매년 문장편과 글편을 동시 개강을 했었어요. 현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절대평가가 몇 년이 좀 지나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당연하겠죠. 뭐 영어 반영 비율도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학습량이 좀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편부터 실제로 수업을 들을 만한 수준이 아닌데, 말씀드렸잖아요. 문장 해석은 어느 정도 가능해야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니까. 근데도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를 워낙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낫다라는 생각으로 영어 잘하는 줄 알고 글편부터 들었다가 막상 크게 도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글 강좌의 특징이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모의고사 한 4등급 정도 나와도 수업은 이해가 가거든요. 이게 글로 적혀 있으면 문장 처리하는 것보다 좀 쉽습니다. 사실은. 읽는 법만 잘 알면. 그래서 듣다 보면 이해 가는데? 라고 착각하기 딱 좋은 강좌가 글 강좌예요. 근데 그거 솔직히 얘기할게.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설명 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착각하기 되게 좋은 강좌, 글 강좌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예 요거는 개강 시기를 조금 늦출 겁니다. 스튜디오는요, 어차피 이제 N수생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똑같이 이제 1월 중으로 완강을 할 건데, 현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월 말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학교가 뭐 휴교를 하거나 뭐 이런 이슈가 없다면 6주 동안 해가지고 3월 말까지 완강을 하도록 할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요렇게 이제 미더바까지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요. 이제 확실한데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순서 삽입편, 빈칸편, 종합편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는 순서 삽입 유형 푸는 방법, 빈칸은 빈칸 푸는 방법, 종합편은 순서 삽입, 빈칸, 어휘 무관한 문장 다 총정리를 하는 건데요.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약간 괄호입니다. 왜 괄호라는 거는 개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도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히 편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빈칸편과 순서 삽입편은 무조건 열릴 건데 얘들은요. 현장 버전만 열려요. 현장 버전 열리고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서 삽입편 먼저 개강을 하고 그 빈칸편 나중에 개강을 했는데 올해는 똑같이 개강을 할 거예요. 둘 다 현장에서 제가 이제 4월 달은 내신 대비 기간이라 휴강이거든요. 둘 다 5월에 개강을 합니다. 둘 다 5월에 개강을 합니다. 둘 다 5월 개강인데 왜 5월 개강이냐? 관련한 이슈가 좀 있어요.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올해 수능 영어에서의 2020학년도, 22학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 영어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EBS 연계예요. EBS 연계. EBS 연계. 그러니까 EBS 연계가요.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연계율이 줄어듭니다. 그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 비해서 연계율이 20%가 줄어들어요. 원래는 이제 연계율이 70%였는데 50%로 감소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이 소위 얘기하는 직접 연계가 좀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온 거, 교육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평가원의 공식적인 발표는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는 직접 연계를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에 직접 연계가 등장할지 폐지될지 아직 모릅니다. 3월 말이 되어야 발표를 하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3월 말에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EBS 교재를 수능에서 그대로 연계를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EBS 지문을 쓸지 안 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 커리큘럼 소개 강좌를 저는 그냥 막 내 커리 무조건 들어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걸 골라 듣도록 해드리기 위해 설명드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확실해 같은 경우는 빈컨과 순서 삽입 다 직접 연계가 등장할 경우와 직접 연계가 폐지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내신 기간 중에 책을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책을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야 둘 중에 뭘로 수업을 진행할지가 결정되니까요. 만약에 직접 연계가 실행이 된다면 확실의 빈칸편은 기출에다가 EBS 변형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직접 연계가 없어져요. 그러면 기출에다가 사실 EBS 변형이 별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도의 자작 문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제가 5월에 개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3월 말에 직접 연계를 할지 말지에 대한 발표를 봐야 제가 4월 달 동안 준비해서 둘 중에 뭘로 가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겠죠. 됐죠? 아까 종합편이 세모, 개강될지 말지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만약에요. 이게 직접 연계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할 거냐면 올해 EBS 책 중에 여름방학 이후에 나오는 제일 나중에 나오는 책이 이제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수능 완성의 변형 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됐나요? 근데 만약에 직접 연계가 폐지가 되잖아요. 어떤 상황인 건지 알겠죠? 직접 연계가 폐지가 되면 사실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종합편에서 다루는 유형 있죠. 순서 삽입 빈칸 여기서 다 다뤘던 유형이에요. 선생님 어휘와 무관한 문장이요. 요거는 각각 직접 연계가 폐지되면 딴 데서 넣어서 같이 다룰 수 있는 유형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종합편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직접 연계가 폐지되면 했던 거 다시 왜 합니까? 만약에 직접 연계가 존재를 한다면 새로운 EBS 변형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직접 연계가 없으면 종합편 같은 경우는 강좌를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이제 비연계를 대비하는 다른 것들을 뭔가를 할 거예요. 됐죠? 선생님 확실에는 대상 등급이 어떻습니까? 일단은요. 그냥 특정한 유형이 약한 학생이에요. 됐지? 얘는 이제 특정 유형이 약하면 수업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를 막 지금부터 강조드릴 필요는 없는 게 강의가 열리는 시점이 5월. 보통은 이제 6평 전후쯤에 학생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때 돼서 제가 커리큘럼 영상 한 번 더 찍을 거니까 그때 보고 좀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파이널 강좌 The Days Your Day인데요. 요것도 이제 버전이 3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즌 1이라고 해서 그에 나와 있는 EBS 고난도 지문과 구문을 정리하는 강좌가 있는데 요것도 EBS 직접 연계가 없어지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할 겁니다. 아마 요거는 이제 강좌를 개강하게 되면 올해도 추석 때 특강의 형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시즌 1.5는 매년 책이 미친 듯이 팔리는 건데 막판에 이제 공부 안 하다가 학생들이 한 번에 모아가지고 공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1년 동안 수업을 했던 글 읽기 방법부터 시작해서 빈칸 순서 삽입 그리고 기타 유형의 문제 풀이법까지 해당 연도의 6월, 9월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총정리해드리는 강좌고 시즌 2.0은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요게 이제 제 기본 커리큘럼이에요. 요게 제 기본 커리큘럼입니다.
되죠. 그럼 이제 각각의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듣는 게 가장 좋을까요?를 물어보시는데 일단은요. 저는 어떻게 조언을 드릴 거냐면 현장에서 진행되는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대로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1위로 한번 보세요. 현장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믿어봐 문장 편 다음에 믿어봐 글, 그 다음 확실해 빈칸과 순서 삽입을 동시에 진행을 좀 하고요. 이후의 현장은 확실해 종합편, 이후에 The Day is Your Day의 시즌 1.5를 진행을 하고 The Day is Your Day 2.0을 진행을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커리큘럼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저는 이제 짧게 좀 끊어가요.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는 지역의 학사 일정에 맞춰가지고 조금 끊어가는 편이라 가지고 제가 주로 이제 대체수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분당에서도 수업을 하고. 근데 고기 학사 일정에 좀 맞춰가는 편이라서 보통 요때 이제 내신 휴강이 한 달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내신 휴강이 좀 한 달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면 온라인상에서도 복습하면서 수업 듣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커리큘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장 기준으로 1월 9일 날 첫 개강을 해서 종강 때까지 11월 달에 원래대로 수능을 본다라고 치면 수능 2주 전까지 딱 종강 때까지 가는 딱 그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 현장에서 약간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어떻게 가냐면 민문 대신에 괜찮아 문장편 플러스 괜찮아 어휘편부터 듣고 바로 이제 밑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됐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도 밑문이냐 괜문이냐 요 두 중에 하나로 이제 시작점을 정하신 이후에 쭉 따라오시면 제일 예쁜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나요? 선생님 저는 출발점이 늦어져서 현장에서 확실히 할 때서야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기초가 부족해요. 어떡해요? 알아서 외우셔야죠, 여기 부분을. 아니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남들하고 똑같은 양을 해서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더 해야죠. 그래서 저는 좀 제일 정석적인 코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커리큘럼의 순서까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외에 좀 몇 가지 이제 좀 추가로 안내를 드릴 만한 선택 커리큘럼들이 좀 있어요. 요게 이제 다 메인이에요. 다 메인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시작해나 괜찮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가시면 되고 제 주요 메인 컨텐츠는 이제 믿어봐 정도부터인데요. 제가 강의의 특징을 노란색으로 수강 대상을 빨간색으로 그리고 강좌가 실제로 개강되는 시기를 파란색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확실히 시리즈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파이널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커리큘럼 어떻게 따라가시면 좋을지를 여기 이렇게 현장에서 진행되는 순서표로 정리해드렸어요. 자, 요거 외에 이제 부가 컨텐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출 정식. 제 유형별로 기출 풀이를 제가 좀 해놓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기출 정식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는 건데 2018학년도 절대평가가 처음 시작됐던 해부터죠. 그 다음에 2021학년도까지 한 4년치의 기출을 가지고 전체 유형별로 쭉 풀이를 해드리는 강좌입니다. 매주 1강 정도씩 좀 꾸준히 올리도록 할 겁니다. 스튜디오 버전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BS 전지문 분석 강좌가 있는데 요거는 EBS 직접 연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신에서 EBS가 여전히 좀 중요하게 쓰이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특과 영어 독해 연습은 무조건 혹시나 직접 연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수능 완성까지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됐죠? 말 그대로 전지문 분석과 내용 변형 포인트를 한 번에 좀 해드리는 강좌입니다. 요거는요 강좌 안 들으시더라도 직접 연계가 유지가 된다면 전지문 분석서만 사보셔도 도움 크게 되실 겁니다. 올해는 전지문 분석서도 확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원래 많이 팔리고 원래 항상 평이 좋았던 교재예요. 작년에는 전지문 분석서만 20만 권이 넘게 팔렸는데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를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테마로 완성하는 수능 어법이 있죠. 요거는 1994년 수능이 처음 치러졌을 때부터
2021학년도 수능까지의 모든 어법들을 다 나눠서 강좌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것도 스튜디오 버전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 부가 컨텐츠들도 있는데 요거는 수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컨텐츠들 2가지 정도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주간 정식이지. 작년에는 요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하기가 힘들어진 3월 이후부터 제가 매주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일찍부터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 2월 정도부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EBS 직접 연계가 없어지게 된다면 기출과 고난도 자작 문제로 혼자 자습을 할 수 있는 교재로 EBS 직접 연계가 존재하게 된다면 EBS 분석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완벽하게 컨텐츠를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식 복화 작년에 책자도 있지만 거기에 좀 단어수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올해 또 개정해서 책을 만들어내고 요거는 올해도 제 일정을 봐가면서 무료 강좌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 1년 동안의 커리큘럼 설명이 끝났네요. 최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찍어봤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이사 선생님의 수업이 좋다 나쁘다는 사실은 수업을 들어봐야 아는 거니까. 저는 어쨌든 메가스터디라는 이름 혹은 조정식이라는 이름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커리큘럼을 찍어봤으니까 본인의 등급대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시작회만 빼고는 나머지 모든 강좌는 OT 때부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OT를 한번 들어보세요. OT 한번 들어보시면 이 수업을 들어야 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섭니다. 물론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은 대부분 뭐 이 선생님 괜찮겠지 싶으면 책을 한 번에 쭉 다 사놓고 시작한다는 거. 아깝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뭐 어디 책 팔지도 못하고 막 화나며 막 중고나라에 팔고 막 그러지 마시고 OT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OT부터 수업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회를 제외한 나머지 강좌는 OT를 딱 들어보시고 이 강좌는 나한테 성격에 맞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반드시 OT를 들어보고 수업을 들을지 말지를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 관련한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여기 댓글로 달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해도 댓글로 다는 사람들 있다. 인스타 DM 보내지 마시고 꼭 그래도 DM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 안 해드릴 겁니다. 제 Q&A 게시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커리큘럼부터 어떻게 타야 될까요를 묻지 마시고 지금 적절한 커리큘럼까지만 물어보세요. 이후에 뭐 해야 될지는 일단 지금 하던 거 다 끝내고 그러니까 제발 빅픽처 그리지 마세요. 제가 1년 동안 이런 순서대로 또 진행합니다를 말씀드리긴 했으나 아직 괜찮은 문장편도 다 끝내지도 않았고 선생님 저는 괜문 다 듣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묻지 마시라고요. 눈앞에 있는 것들만 다 끝내고 하나하나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Plans are worthless. 계획이라는 건 가치가 없어요. 실제로 학습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1년째 계획을 이렇게 짜죠? 이거 가치 없습니다. 왜요?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변해야 되거든요. 바로 올해 수능 생각해 봅시다.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했던 학생들 누가 1월 달에 계획을 짤 때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12월 3일로 수능이 밀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계획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이 커리큘럼 끝나고 이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자꾸 질문하는데 시간 쏟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런 말도 덧붙였죠. 갑자기 이게 무슨 쌉소리입니까? 이 플래닝이라는 건요. 계획을 짜는 과정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계획을 짜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플래닝은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스스로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어야 됩니다. 저는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강좌의 특징에 대한 것들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Q&A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커리큘럼을 어떻게 타야 될지에 대한 플래닝은 스스로 짜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공부는 시작입니다. 자, 그럼 저는요. 이 긴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